안녕하세요, 군 리스너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어젯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생일 맞습니다. 대대적인 축하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남겼더니 정말 대대적인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생일. 여러분은 생일에 뭘 하시나요? 친구나 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어, 선물을 뜯어보고 뭐 그런 걸 하시나요? 음, 전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음, 생일이 뭐 별거람 하는 주의의 인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아, 제 주변 친구의 생일 날짜를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대략적인 계절도 어, 기억하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제 생일의 날짜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처럼 페이스북에서 알림을 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 친구는 요즘도 페이스북을 쓰지 않아요. 또 그 친구는 아침에 다른 친구들에게 저의 생일이라고 또 전파를 합니다. 그럼 한 저녁 때쯤 이 친구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술집에 모여 앉아서 다소곳한 파티를 합니다. 음, 예전엔 그랬어요. 과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인간이 필요한 걸까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먹는 야채는 양파, 당근, 감자, 양배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야채 가게에 가면 그 야채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 형광 보랏빛이 나는 가지도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 술 한잔을 하며 소소한 축하를 받고 있으면 뭐랄까, 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인간이 다 필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만화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만화가 있는데 뭐 나까지 만화를 그려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쩌면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녀석처럼 제 만화도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왜 사나 싶지만 누군가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이도 먹잖아요. 군 리스너도 그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군 리스너 일부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메일, 그라폴리오, 팬카페, SNS 상관없습니다. 모든 경로를 통해 당신의 사연을 수집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던져만 주세요. 사연을 읽고 영감이 떠오른 글은 제가 그림으로도 그립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2부에선 책을 읽습니다. 주로 외국 소설을 읽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들입니다. 어떤 소설을 읽을까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굿 리스너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제 카페 길만에 탄소 핑크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고 하고 싶은 건 명확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니 너무 우울합니다. 라고 던져주셨어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뭔가 굉장히 바쁜데 결과로 돌아오는 것들은 아주 작은 뭐 그런 거요. 요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재료를 썰고 볶고 만들면 그 설거지 양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한 끼 먹으면 끝이 나는 뭐 이런 요리들이 있어요. 비유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아무튼 anyway 군 리스너는 고민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편안하네요.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역시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한 걸음씩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종이 위에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림체가 계속 바뀌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써봐야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만화가들이 선배 만화가들이 둥근 펜이라는 그 펜촉으로 만화를 그렸는데 저도 그냥 그 펜을 써서 만화를 그리면 되는데 이거 왠지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 뭔가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로트링 펜도 써보고 만년필도 써보고 심지어 붓펜도 써보지만 결국은 이번 주부터 둥근 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무난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둥근 펜을 썼으면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좋았을 텐데 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역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언젠가 계속 이런 시도들을 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아직까지는 실패였지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요. 탄소 핑크리님. 어렵지만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아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유기농 화장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 좀 보세요. 유기농 화장품. 군 리스너는 이번 주로 무려 41주가 되었더군요. 대단하세요, 짱짱맨. 저는 가끔 생각날 때만 듣는 불성실한 청취자지만 항상 군 리스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엄마 손 잡고 성당에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잉태되던 모형에 기도한 거랑 나무들의 전구도 반짝거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미사가 시작되면 신부님 말씀은 어찌나 졸리던지, 물론 지금도 미사는 항상 졸립니다. 다 크고 나니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은 없고 크리스마스 때 벨기에에 여행 간 게 생각나네요. 눈이 20cm는 더 쌓인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여행 중에 눈 내린 타국의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마도 외국에 대한 환상은 여기서 생긴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눈이 쌓이면 참 예쁜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은 꽝이라죠. 아마 주드 프라이데이님이 이걸 읽을 땐 이미 크리스마스가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다 보니 계속 크리스마스 반복하게 되어서 불만이지만 이게 제 글의 한계이니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주드님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2017년에도 쭉 진솔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느꼈던 크리스마스나 설날, 추석 이런 이벤트들 외에도 소풍이라든가 수학여행 예전엔 참 그런 것들이 기대되고 몇 주 전부터 그날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그라폴리오에 남겨주신 글들입니다. 그라폴리오 연말 결산에 군 리스너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그라폴리오에 들어가시면 그 상단 우측 최우측에 연말 결산이라는 택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김혜령 님이 저를 아주 멋지게 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노안 님이 적어주셨습니다. 내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세상에 취직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엔 순수한 기쁨보다 쓸쓸한 마음이 더 크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제게 꿈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으면 술술 잘 대답했지만 그건 다 위선이었습니다. 전 제 꿈이 뭔지도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남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니 좋은 대학에 오려고 노력했고 취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취직을 한 것 같아요. 삶의 이정표를 하나씩 만들면 만들수록
급한 물살에 휩쓸려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전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제 삶의 이유, 언젠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런 이유가 굳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도 어디까지나 취직을 잘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음, 그 저는 대학교 때 뭐 대학교는 그림을 그려서 갔지만 그림에는 도통 흥미가 없어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찍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단편 영화도 좀 찍었고요. 뭐 그런 영상물들 작업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막상 어, 영화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직업으로 영화를 시작했을 때, 연출부로 시작을 했는데, 어, 과연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더군요.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더 선택의 폭이 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서 거기에 갔을 때 뭔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꽤 난감하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취직을 하셨으니까 돈을 버세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번다는 건 물론 통장에 쌓이는 숫자 이외에도 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영화판을 떠나서 취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만화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어쨌든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요즘 세상에 취직을 하셨다니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아, 회사 생활도 어, 괜찮아요. 물론 상사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회사 가기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의 상사들이 회사를 가기 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신입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상사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사원들 때문에 회사 가기가 싫다고. 뭐 어떻습니까? 그 회사가 상사 것도 아니고 상사가 나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음, 뭐 같이 피고용주 입장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상사가 소리 지르면 우리도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음,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 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상한 말을 했네요.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현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이라기보단 산문입니다. 산문이라기보단 시 같기도 하고요. 편지 같기도 합니다. 나는 조금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이 그냥 덧없는 희망이자 기대이고 세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서 어차피 못 이루어진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다. 멋지고 행복한 삶의 기준은 다양하니까. 남의 기준을 비난하지 말자. 또 비난받았다고 절망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 가던 길이나 가자. 하지만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내 길이 막힌다면 싸우러 가자. 내 인생이다. 쓸데없는 기싸움도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싸움이라면 나는 끝을 봐야겠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양심에 맞지 않고 신이 있다면 그 자비로운 신에게까지도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주변과 다르다고 괜히 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 묻혀가라고 욕 좀 먹으면 어때? 잘못한 거 없으면 당당히 일어서서 마저 걷자 이 길을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너는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빈정거림이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성격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태연하게. 음, 물론 상황에 따라선 어,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리네요. 계속 울리네요. 그쳤으면 좋겠는데. 아, 그쳤네요. 그래요. 처음에는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인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다니. 그렇게 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어,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나조차도 인류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한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웃어 넘기는 게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좀 더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SNS에 늘 뻔뻔한 주듯이라고 하지만 이 물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왜 나는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또 좀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이게 맞은 건가? 또 비난받는 건 아닐까? 오히려 그 편보다는 조금은 뻔뻔해지는 게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 좀 유리하지 않은가, 쉽지 않은가. 최근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싸울 땐 싸워야죠. 뻔뻔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웹툰 진소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입니다. 케이퍼제로님입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순간이 영화 같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그저 담담한 이야기 같아요.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 재미있기도, 시시하기도,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겠죠. 되돌아보면 가끔은 와, 나도 이런 영화 같았던 순간이 있었네 하고 감탄할지도 몰라요. 우린 매 순간을 뜨겁고도 가끔은 미지근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다들 올해의 영화를 마지막까지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쨌든 지금은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끄적거렸고 이렇게 제가 어쨌든 스토리를 쓴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들, 거의 모두들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런 내용 한번 써봐. 이게 진짜 영화 같았던 얘기인데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자신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큼은 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영화에서 드라마를 보는 심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과 어떤 비슷한 순간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주인공에게 등장인물에게 투영시켜서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는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인공을 통해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뭐 이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땡땡땡님이 적어주셨습니다. 목요일 밤이야. 늘 내가 오늘 진소 봤어? 묻곤 했잖아. 이젠 너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네. 그치만 너도 여전히 이걸 보러 올 걸 알아서 너와 같은 그림을 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진소를 클릭했어. 11시 반쯤 업데이트 되자마자 웹툰들을 챙겨보는 너인 걸 알아서 내가 쓴 이 글들을 넌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태어나 처음 웹툰에 댓글을 달아봐.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다시 너의 손을 잡고 다시 너의 손을 잡고 싶고 자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싶고 야식으로 틈새 라면을 먹을까 사천 짜파게티를 먹을까 너에게 묻고 싶어. 사소한 물음에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주던 너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요새도 많이 체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이네.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말 안 듣는 너지만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공부해. 요새 날 추우니까 양말도 꼭 신고 컴퓨터 후드 말고 더 따뜻한 까만색 유니클로 후드 입어. 그리고 내년엔 꼭 나한테 돌아와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컴퓨터 후드는 뭔가요? 컴퓨터가 그려진 후드인가요? 유니클로 후드가 더 따뜻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남성일까 여성일까 유심히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틈새 라면을 먹을까 사천 짜파게티를 먹을까 너에게 묻고 싶어라는 대목은 역시 남성이지 않을까? 이거 편견인가요? 글쎄요. 음, 사소한 물음에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주던 너의 목소리. 그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친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 헤어진 것 같은데 음, 부디 부디 목적한 바를 이루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음, 댓글창에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 누군가 그 같이 보던 웹툰의 댓글창에 헤어진 다음 읽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댓글을 다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니나님이 적어주셨습니다. 불쑥 느닷없이 헤어지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한 사람과 헤어지기 위해 3년을 지지고 볶았구나 했던 연애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어쩐지 그 쿨함이 조금은 부럽고 조금은 시기심이 드는데 조금은 반전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싶네요. 그래요. 목소리가 계속 잠겨가네요. 그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뭐 컨디션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목소리는 좀처럼 돌아오질 않네요. 이런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 그래도 이게 무슨 대단한 정규 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녹음하는 거지만 정말 매일 그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감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뭐 배철수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은 대체 아, 아무튼 대단합니다. 존경하고요. 그 그래요. 아무튼 저도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주였습니다. 아이고, 책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 그림은 지난주에 사연을 읽어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다시 함께 걷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신 분의 사연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어쩐지 그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연인의 모습 같은 뒤태가 나서 뭐 그것도 그런대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음, 그래요. 특별히 이 그림은 사진 소스를 제 친구가 찍은 그래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에 살다가 회사를 옮겨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부산 바다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음, 바다의 근처에 살면 정말 오히려 바다보다 하늘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읽어드릴 책은 일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라는 영문 소설입니다.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인이지만 여기 설명해 보면은 한 5, 6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뭐 6살 정도니까 아마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겠지요. 제목은 나를 보내지 마, Never Let Me Go라는 제목입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쩐지, 소설 이미지를 그냥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소설을 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싶은, 최근에는 마션 같은 그런 소설이 있는가 하면, 그, 이 네버 렛미고처럼 소설을 읽은 다음에 영화를 보기 싫은 이 소설의 이미지만을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그 책 그 뒤쪽에 소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나한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인간의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 클론들의 사랑과 성, 슬픈 운명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성찰한 문제작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 소설 및 2005년 최고의 소설, 전미 비평가 협회상 2005년, 독일 꼬리네상 2006년 수상,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37개국에서 번역이라고 느낌표를 찍어놨네요.
줄거리입니다. 1990년대 후반 영국 여느 시골 학교와도 같아 보이는, 그러나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기숙학교 헤일섬. 주인공 캐시는 지금은 폐교가 된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간병사가 되었다. 어느 날 캐시는 함께 성장한 루스가 장기 기증 후 회복센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돌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시절 자신과 사랑의 감정이 엇갈렸던, 마찬가지로 지금은 장기 기증자가 된 토미를 만난다. 캐시는 추억의 헤일섬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술의 경이로움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는지를 회상한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내내 그들을 사로잡았던 의혹들을 하나둘 풀어나간다. 결국 예기치 못한 이들의 삶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냉철한 인간들의 삶에서 한없이 인간적인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애잔한 울림을 전한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식으로는 압도적이고 독창적인 천재성의 소유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인디펜던트에서는 이 식으로는 시인이다. 그는 과학소설의 틀을 빌려 평범한 인간의 삶, 인간의 영혼, 인간의 성, 사랑, 창조력,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 빛을 던져준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뭐 간단한 줄거리는 읽어드린 것처럼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기숙학교에서 복제된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성장해서 직업을 얻게 되고요. 하지만 순서가 되면은 이들의 장기를 빼내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복제된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의 성장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작가 소개를 좀 읽어드릴게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1960년 영국으로 이주해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에서 문해 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을 배경으로 태평양 전쟁 이후의 상처와 현재를 절묘하게 엮어낸 첫 소설 창백한 언덕의 풍경 1982년으로 위니프레드 홀트비 기념상을 받았다. 일본인 예술가의 회고담을 그린 부유한 세상의 예술가 1986년으로 휘트브레드상과 이탈리아 스카노상을 부여받고 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1989년에 발표된 세 번째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떠올랐다. 이 소설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심리를 몽환적으로 그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1995년은 채트넴상을 받았고, 고향의 문제를 천착한 우리가 고아였을 때 2000년은 역시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005년에 발표한 나를 보내지마는 복제 인간의 사랑과 슬픈 운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한 화제작이기도 하고 작가의 대표작이 되었다. 이 작품은 타임 100대 영문소설 및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되어 전미 비평가 협회상과 전미 도서협회 알렉스상, 독일 코리네상 등을 받았다. 그 외에도 황혼에 대한 5가지 단편을 모은 최신작 녹턴 2009년까지 가주오 이식으로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로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작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일본인처럼 생겼네요.
그러면 이 첫 장에는 헌정사가 있습니다. 이 책을 로나와 나오미에게 바친다라고 헌정사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배경이 나옵니다. 1990년대 후반 영국이라고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1부의 첫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캐시 H. 31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간병사로서 그렇게 오랜 경력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주 훌륭한 간병사인데도 일을 시작한 지 겨우 2, 3년 만에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지 공간 낭비일 뿐인 형편없는 간병사인데도 1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온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적어도 한 명 이상 떠올릴 수 있다. 내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왔고 나 역시 대체로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가 맡은 기증자들은 언제나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회복 과정은 인상적일 정도로 양호했고 심지어는 네 번째 기증을 앞두고서도 동요 상태를 판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 어쩌면 나는 지금 내 자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일을 잘해내는 것, 특히 내가 맡은 기증자들을 통제해 평온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기증자들에 대해 일종의 본능적인 감각을 발동해 왔다. 그들 곁으로 가서 위로해 주어야 할 때, 그들을 혼자 있게 해주어야 할 때, 그들이 하는 온갖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지금 무슨 대단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현직 간병사 중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일을 해내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신뢰의 반밖에는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독방과 자동차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돌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 있으리라. 게다가 나는 해일시험 출신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종종 상대를 화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캐시 H는 자기가 돌볼 사람을 골라 잡을 수 있어. 그 여자는 언제나 같은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지. 해일시험 출신의 그런 특권층 말이야. 그러니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갖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 하고 사람들은 쑥덕댄다. 나 자신이 그런 말을 물리도록 들어온 만큼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들었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런 비판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간병할 환자를 선택하도록 허락받은 최초의 간병사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또한 나는 어쨌든 출신 배경이 다양한 기증자들을 선택하려 애써왔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을 끝낼 즈음 내 경력은 12년에 이르지만 내가 돌볼 사람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6년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일 처리가 왜 잘못이란 말인가? 간병사는 기계가 아니다. 자기가 맡은 기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차츰 열의를 잃게 된다. 인내와 에너지를 무한히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돌볼 사람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신과 같은 부류를 고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내가 맡은 기증자들이 처한 각 단계들을 속속들이 공감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오지 못했으리라. 어쨌거나 돌볼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떻게 내가 루스나 토미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겠는가?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은 안면이 있는 기증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실제로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다. 앞서 말한 대로 돌보아야 할 기증자와 깊은 유대감을 갖지 못할 경우 간병사들의 일은 훨씬 더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일을 그리워하게 되겠지만 올해 말로 간병사를 그만두는 것이 그런 점에서도 적절한 것 같아.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루스는 내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선택하게 된 기증자였다. 당시 그녀에겐 이미 다른 간병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버에 있는 회복센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 순간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그녀와 나의 견해 차이는 그 밖에 다른 것, 다시 말해서 헤일섬에서 함께 성장했다든가 다른 이들이 결코 알지 못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과거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헤일섬 출신자들을 택하려 애쓴 것들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 전까지 여러 해 동안 나는 헤일섬을 과거의 갈피 속에 묻어버리자고 그렇게 집요하게 과거를 돌아보아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나 나 자신을 타일러 왔다. 하지만 그 즈음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그런 노력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 사건은 간병사로서 3년째 되던 해에 내가 만난 기증자와 관계가 있다. 내가 헤일섬 출신이라고 말하자 그는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세 번째 기증을 마친 참이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회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내 쪽을 바라보고는 헤일섬이라 분명 멋진 곳이었겠군요 하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나는 그가 어디에서 성장했느냐고 물었다. 도시대에 있는 어느 장소를 언급한 순간 검버섯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찌푸려졌다. 그때 나는 그가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는 헤일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후 대여새에 걸쳐 나는 그가 알고 싶어 하는 모두 말해주었고 그를 온몸에 훅이 채워진 채 거기에 누워 이따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나에게 크고 작은 것들, 곧 교사들에 대해 우리가 각자 어떤 식으로 침대 밑에 자기가 수집함을 갈무리해 두었는지에 대해 축구와 라운더스에 대해 본관 너머 후미지고 은밀한 곳으로 통하던 오솔길에 대해 우리가 논일던 연못과 우리가 먹던 음식과 안개 낀 날 아침 미술실에서 보이던 들판 풍경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때로는 이미 말한 것들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듣고 싶어 하기도 했다. 바로 전날 말해 주었는데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체육관 같은 곳도 있었나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셨나요? 라는 식으로 물었다. 처음에 나는 그가 약에 취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정신이 상당히 또렷하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헤일섬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것처럼 헤일섬을 추억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삶이
곧 완결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세히 묘사하게 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서는 약기용과 통증과 피로감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 동안 나의 기억과 자기 기억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토미와 루스와 나 같은 이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을 돌아다니게 되면 요즘도 해일점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과 마주친다. 안개 자욱한 들판에 모퉁이를 돌거나 계곡의 경사면으로 내려오다가 멀리서 대저택의 일부가 눈에 띄면 심지어 산허리에 특이하게 늘어서 있는 포플러 나무들을 볼 때면 아마 저기일 거야. 드디어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해일시험이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다음 순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며 그곳을 지나친다. 특히 유리창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높이 나 있어서 처마에 파묻힌 것처럼 보이는 운동장가에 서 있는 자그마한 흰색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은 전국 각지에서 흔하게 마주친다. 그런 건물은 헤이섬이 그랬던 것처럼 1950에서 1960년대에 무더기로 지어진 것 같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곳을 만나면 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한 눈을 팔다가 언젠가는 차를 어딘가에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우스터셔의 황량한 지역을 달리다가 헤일섬에 있었던 것과 흡사한 크리켓 경기장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는 실제로 차를 돌려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다. 우리는 학교의 체육관을 참 좋아했는데 그건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그림책에 항상 나오던 작고 예쁜 오두막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급반 시절에 다른 수업을 교실 대신 체육관에서 하자고 교사들에게 조르던 일이 기억난다. 그러다 상급반 2학년 무렵 우리가 12살이 지난 13살이 되어가던 때 체육관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벗어나 친한 친구들끼리 있고 싶을 때 가는 곳이 되었다. 헤일시험의 체육관은 두 무리의 학생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널찍했다. 하지만 그곳을 독점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므로 종종 계략이 동원되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사들은 그 일에 대해 언제나 우리에게 문화인답게 행동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실제로 휴식 시간이나 자유 시간 동안 체육관을 독점하려면 무리 내에 성격이 강한 아이들이 좀 있어야 했다. 나는 위압적인 형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루스 덕분이었던 것 같다. 우리, 대개는 5명이었고 제니 비가 끼면 6이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의자와 벤치를 둘러싸고 팔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워서는 잡담을 나누었다. 남의 눈을 피해 체육관에 모였을 때만 나오는 특별한 화제가 있었다. 우리는 걱정거리에 대해 토론했고 종국에는 웃음 섞인 고함을 지르거나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긴장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걸상과 벤치 위에 올라가 높다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곳에 서면 운동장 북쪽이 환히 내려다 보였다. 운동장에는 우리 학년과 상급반 3학년 남학생들 10여 명이 축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당시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비가 내렸던 것 같다. 진흙 묻은 풀잎 위에 내리쬐는 햇빛이 물기 때문에 반짝이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게 구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눈이 띄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말했지만 아무도 유리창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윽고 루스가 말했다. 저앤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쟤 좀 봐. 정말이지 확신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말하는 루스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내 아이들이 토미에게 하려는 짓을 비난하려는 기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루스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뱉었다. 바보 같은 녀석. 이윽고 나는 남자애들이 이제 곧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루스나 다른 친구들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그 순간 창문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은 토미가 또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는 적극적인 기대감에서가 아니라 최근 들려온 그 계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막연히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자애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이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루스와 다른 친구들에게 그 일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었고 내게도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때 이미 나는 그 경기에 출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팀에 다시 받아들여지리라는 확신을 숨길 수 없는 기쁨에 얼굴을 드러낸 실제로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난 토미를 보고 가슴 죄는 아픔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지금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토미가 연푸른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판매회 때 구입한 그 옷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다. 저 옷을 입고 축구를 하다니 정말 바보야. 옷이 엉망이 될 텐데. 그런 기분이 어떻겠어?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소리내어 말했다. 토미가 그 셔츠를 입고 있네. 자기가 좋아하는 폴로 셔츠 말이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 무리의 익살꾼 로라를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려갈 때, 손을 내저을 때, 뭐라고 외칠 때, 태클을 걸 때 토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로라는 차례로 흉내내고 있었다. 다른 남자애들은 모두 운동장에서 준비 운동이라는 명목에 걸맞게 여유 있고 느긋한 태도로 공을 차고 있었지만 흥분한 토미는 이미 실제 경기라도 치르고 있는 듯 열을 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내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저 셔츠가 엉망이 되면 저 애는 몹시 상심할 텐데. 이번에는 루스가 내 말을 들은 듯 했지만 내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방심한 듯 소리내어 웃고는 뭐라 빈정거렸다. 이윽고 남자애들은 공차기를 멈추고 진흙탕 한가운데 무리를 지어섰다. 팀 선발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가슴이 가볍게 오르내렸다. 앞으로 나선 각 팀의 주장들은 상급반 3학년생이었다. 그 해에 가장 잘 뛴 선수가 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주장들은 첫 번째 선발을 위해 토스를 했고 이긴 사람이 모여있는 아이들을 지그시 응시했다. 저 애 좀 봐. 쟤는 자기가 처음 뽑힐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쟤 좀 봐. 내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순간 토미에게는 실제로 뭔가 희극적인 것, 그러니까 그가 잠시 후 미쳐 날뛴다 해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몇 번째로 불리든 상관없다는 듯 선발 과정을 짐짓무시하는 척 하고 있었다. 몇몇은 나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은 운동화 끈을 다시 맸으며 또 다른 아이들은 진흙탕에 자꾸 달라붙는 자기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토미는 자기 이름을 이미 불리기라도 한 것처럼 열렬한 눈빛으로 그 3학년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로라는 팀 선발 과정 내내 토미의 얼굴에 떠오른 온갖 다양한 표정들을 흉내냈다. 처음에 그가 짓던 희망에 찬 갈망의 표정, 네 사람이 선택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어리둥절해하며 걱정하던 표정, 이윽고 사태의 실상을 깨달은 후
상처를 받고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하지만 나는 토미를 지켜보느라 로라에게 줄곧 눈길을 주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로라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애가 하고 있는 양을 짐작했을 뿐이다. 이윽고 운동장 한쪽에 톰이 혼자 남겨지고 다른 남자애들이 모두 킬킬거리기 시작했을 때 루스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할 거야. 조용히 해. 7초 남았어. 7, 6, 5. 루스는 나머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토미가 큰 소리로 울부짖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이제 대놓고 웃어대던 남자애들은 운동장 남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토미는 그들을 따라 몇 걸음 옮겼다. 그런 분노의 추격이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남겨지는 게 겁이 나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는 이내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서서 시뻘개진 얼굴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저주와 욕설이 뒤섞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쳐 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토미의 발작을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으므로 걸상에서 내려와 둘러앉았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창문 너머로 토미의 모습이 줄곧 아른거렸다. 처음에 우리는 누나를 굴려 보이며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그에게 관심을 거둔 지 10분은 좋게 지나서 다시 창가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남자애들이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았고 토미는 이제 특정한 방향 없이 사방에서 뭐라 외쳐대고 있었다. 그적거리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 애가 어쩌면 연극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로라가 한마디 했다. 그 애가 고함을 외칠 때 개가 오줌 놓는 것처럼 한쪽 발을 바깥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누군가 지적했다. 실제로 나 역시 그 발동작을 보았을 때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발이 다시 땅을 찌를 때마다 진흙이 그 애의 정강이에 흩뿌려진다는 사실이었다. 그 애가 아끼는 셔츠가 또다시 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셔츠에 진흙이 묻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저런 식으로 저 애를 골리는 건 좀 잔인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저의 탓이야. 만약 저희가 저런 일을 당하고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남자애들도 더 이상 놀리지 않았을 거야. 루스가 말했다. 남자애들은 줄곧 쟤만 괴롭혀. 그레이엄 케이도 그렇게 성질이 고약하지만 애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애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잖아. 애들이 토미를 괴롭히는 이유는 걔가 야무지지 못해서야. 한나가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토미가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것, 심지어 봄 교환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일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 무렵에 우리 각자는 본관에서 선생님 하나가 나와 그 애를 데려가 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토미가 괴롭힘을 당한 조금 전의 사건에 한몫을 하지 않았지만 잘 보이는 곳에서 그 전말을 줄곧 지켜본 만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오는 기척 같은 것은 없었으므로 우리는 토미가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할 만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윽고 루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본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별관에서 나왔을 때도 토미는 여전히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본관은 우리의 왼쪽에 있었고 토미는 정면에 운동장에 서 있었으므로 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근처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어쨌든 반대쪽을 향하고 있던 그 애는 우리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가다가 발길을 돌려 토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 행동이 다른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루스가 다급한 어조로 돌아오라고 속삭였을 때도 나는 내쳐 걸었다. 토미는 그렇게 분노를 발산하는 동안 누군가의 방해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애는 잠시 나를 응시했을 뿐 하던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마치 그 애가 한창 연기하고 있는 영국 무대에 내가 올라가기라도 한 것 같았다. 심지어 내가 토미, 내 멋진 셔츠 말이야. 그게 엉망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그의 얼굴에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표정 같은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나중에 다른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었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애는 줄곧 두 팔을 휘둘러대고 있었고 내가 손을 뻗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터였다. 어쨌든 휘둘러대던 그의 한쪽 팔이 내 손을 쳐내며 내 뺨을 후려쳤다. 전혀 아프지는 않았지만 내 입에서는 헉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내 뒤에 있는 여자애들도 대부분 비명을 질렀다. 그제서야 비로소 토미는 나와 다른 여자애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운동장에서 하던 행동을 의식한 듯 약간 멍한 눈길로 나를 응시했다. 내가 상당히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토미, 셔츠가 진흙투성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고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애는 고개를 숙여 자기 셔츠에 갈색 반점들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깜짝 놀라 터져 나오려던 외마디 비명을 가까스로 억제하는 듯 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는 그 폴로 셔츠를 자기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침묵이 그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기 전에 내가 재빨리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지워질 거야. 내가 못하면 조디 양에게 갖다 주면 돼. 그 애는 줄곧 셔츠를 살펴보다가 이윽고 불통스럽게 대답했다. 어쨌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 애는 그런 말을 하자마자 후회하는 것 같았고 내가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 유수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즈음 나는 그 애와 볼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자애들이 지켜보고 있는 내가 아는 한 본관 창문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무리를 지어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루스가 내 팔에 팔을 둘렀다. 적어도 넌 저 애를 조용히 시키는 데는 성공했구나. 너 괜찮니?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 애가 말했다.